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홍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귄터그라스의 1959년 작품이죠. 양철북을 살펴볼 텐데요. 그 나치 시대를 전후한 그 독일 소시민 계급의 삶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1899년에서 1954년 이렇게 그 정도 이제 뒤틀린 독일의 역사에 대한 증언이라고 할까요? 어떤 이제 학위 논문에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비탄의 노래다. 참 적확한 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양철북을 읽어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독일의 그 소시민 계급 있죠. 예, 그 사람들의 어떤 일상이라든가 태도, 사고 방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꼼꼼하게 세밀하게 관찰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독일의 이 나치즘 있지 않습니까? 이 히틀러로 대표되는 이 나치즘의 온상이, 그것의 토양이 뭐였냐 그러면 바로 이 독일 소시민 계급의 어떤 그 물신주의적인 어떤 속물 근성에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 꼭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 그러면 이 그라스는 이 양처북을 통해서 어떤 독일의 이 역사적 책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독일의 양심이다. 어떤 전후 독일 문학을 대표하는 그 한 사람으로서, 아주 작가로서의 그런 어떤 양심적인 발언들을 아주 강력하게 이 작품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특히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보다 보면 오스카 마체라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기 주인공이죠. 이 주인공인데, 특히 여러분 여기 제가 그 안내문에 위로부터의 파시즘에, 여러분이 파시즘, 나치즘, 이런 어떤 스탈린주의 이런 것들이 다 뭐냐 그러면 전체주의인데, 그러니까 국가 우월주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거죠. 굉장히 아주 무서운 정치 사상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위로부터의 파시즘에 고정된 우리의 시선을 아래로부터의 파시즘으로 돌리도록 촉구하는 이 그라스의 소설, 이게 어찌 보면 여러분 이러한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의 어떤 강제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마치 일반 대중들은 그러한 강제에 의해서 비자발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동의 체제를 갖는 것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이제 어떤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런 이원론적 구분을 주장하는 것들이 기존에 많은 논의였다라고 한다면, 아주 독특한 개념이 여기에 등장하죠. 그것은 뭐냐 그러면 나치 독일의 이런 인종차별적 반유대주의 나오잖아요. 인종차별적 민족 공동체는 사실상 어떤 히틀러 이러한 어떤 독재자의 억압보다는 동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누구의 동의입니까? 대중.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대중 독재라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들으시면 어쩌면 아니 선량한 대중들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동의에 의해서 사실상 대중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발적 동의하면서 그 독재를 지지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 굉장히 불쾌하다라고 하는 논의들도 분명히 있긴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 대중의 동의를 획득하지 않은 어떠한 전체주의도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대중 독재의 그 기본 토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디서 보느냐 그러면 바로 이 소시민 계급. 우리는 이 양첩을 통해 가지고 그 면면을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이 퀸터 그라스는요, 그냥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들을 갖다가 여기 이제 제가 또 얘기하지만 이 알레고리적 인물이라고 그러죠. 이 오스카 마체라트를 얘기하는데, 이 알레고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추상 개념을 구체적인 어떤 대상을 통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구현해내는,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 오스카 마체라트라고 하는 이 인물이 그냥 단순히 여기에서 어떤 이제 뭐 3살배기에 뭐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을 멈춘, 그리고 이제 양철복을 두드리고 뭐 괴성을 지르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그냥 작가의 묘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어떤 뭐 나치즘의 전후에서의 독일의 모습, 또 소시민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알레고리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뭐 이 정도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중독재라는 이 개념은 상당히 한때는 이제 역사학계에서 좀 논란이 많이 되기도 했었죠. 여러분, 한국 사회의 군사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쿠데타 세력이 이제 군부 독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신군부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유신 독재를 했는데, 그럼 그 유신 독재 때도 여전히 그럼 위로부터의 파시즘이었을까요? 그럼 대중들의 동의는 없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걸리 정치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대중들이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이 박정희 정권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이 독일에서 많은 독일 학자들이 이 대중 독재 개념을 가지고 이런 파시즘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소시민들의 그 면면, 어떤 지역이나 이런 곳에 있었던 어떤 농민들이라든가 그분들이 어떤 이런 유신 독재나 어떤 신군부나 이런 쪽들을 어떤 식으로 동의하고 지지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놀랄 일들이 많이 있죠. 이게 대중독재 개념입니다. 사실 우리 한양대 임지연 선생님께서 이걸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하셔서 조금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이건 뭐 사실상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아주 좋은 설명 체계를 갖고 있는 역사학적 개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그런 중심으로 한번 여기에서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한번 우리 주요 용어 해설로 넘어가 보죠. 여기 이제 일본에 보면 이제 47 그룹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왜 47 그룹이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1947년도에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뭐 신사실주의 또는 이제 참여 문학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여러분 이제 나치 시대를 청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여기가 이제 서독이거든요. 서독에서의 이 47 그룹이 2차 세계대전 후에 우리가 좀 한번 새롭게 이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한번 묘사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리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회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1년에 여기 뭐 한 번인데, 사실은 매 2번은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작가들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미발표 원고를 읽고 거기에 또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전후 독일 문학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보통 있는데, 하이니 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미 72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균터 그라스도 1999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이미 이제 하이니 벨 같은 경우는 51년도에, 그리고 그라스 같은 경우는 1958년도에 여기 이제 47 그룹의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그만큼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러한 어떤 상을 수상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제 68년 이후부터는 모임이 없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67년도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그 최근에도 여러분 지금 이제 그 스웨덴의 이 노벨위원회에서 노벨상 수상자들이 계속 이제 발표가 되고 있죠. 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도 노벨 문학상은 누구한테 돌아갔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독일 문학의 한 획을 그었던 인물이기도 한데 그 페터 한트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관객모독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요. 관객모독. 아주 그 욕설 대사가 뒤에 좀 나오고 그러는데 이 페터 한트케가 1966년도에 이 47 그룹이 프린스턴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초청장을 받았고 그때 아주 신예였죠. 문청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프린스턴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뭐 원고들도 발표하고 그러면서 어떤 이제 비판을 했냐 그러면은 독일 문학은 서술 불가능성에 빠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뭐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논란이 될 만한 그러한 어떤 비평을 했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좀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일부에서는 일부러 자기를 좀 선전하기 위해서 좀 과도하게 비판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이 페터 한트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47 그룹이 표방했던 참여 문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라고 해놓고 사실 이 퀸터 그라스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오스카 마체라트를 보면은 3살 배기에 성장을 멈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죠. 있는 그대로의 독일의 모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알레고리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있는 그대로 현실을 갖다가 그 문학 작품에 구현한다고 했는데 그렇지도 않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사실 이 사람은 사실 이제 좀 그 소시르의 어떤 구조주의 전통을 받아들여 가지고 좀 어려운 얘기지만 사실은 그 사물의 죽음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언어는 언어적인 차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꼭 사물하고 관계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소시르의 그런 구조주의 언어관을 이 사람이 받아들여서 이런 관객모독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여러분 생각하는 일반 어떤 그 서사극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사건을 따라가 가지고 앉아서 우리 연극 보다 보면 그런 연극들은 다 서사극인데 이거는 이제 언어극이라 그래 가지고 굉장히 이제 실험적인 그러한 이제 작품이죠. 이게 과연 그 연극이 될 수 있느냐라는 논란도 많이 됐었지만 여하튼 2019년도 노벨 문학상을 이 한트케가 이제 수상을 했죠. 뭐 그 지금 47 그룹하고 관련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66년도에 프린스턴에서 모임을 가졌다가 사실 그런 신랄한 비판에 부딪히고 그래서 아마도 영향이 없지 않았을까. 67년도에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소멸해 버리는. 여러분이 47 그룹은 한번 여러분들이 잘 그래도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제 2번으로 가면 자유시와 단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유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국가처럼 뭐 이렇게 자치가 가능한 도시인데 특히 여러분이 단지는 그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 이 소설 내에서도 이 단지가 갖고 있는 의미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하여튼 폴란드 북부 발트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지도를 갖다가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1939년도에 정확하게 9월 1일인데 단지 반환 문제로 독일이 이제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이게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이제 하게 된 원인이기도 하죠. 39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단지가 독일에 편입했다가 또 나중에 러시아에 의해서 점령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이 작품 속에서도 여기 이제 그 오스카의 아버지죠. 이 마체라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마체라트가 이제
어떤 사살당하고 또 이제 자신의 이제 외삼촌이죠. 얀이라고 있거든요. 이 얀이 또 이제 여기에서 그 총살을 당하는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이제 단지하고 이게 운명이 굉장히 비슷해요. 317쪽으로 여러분 잠깐 가볼게요. 거기에 보면은 317쪽에 1번 보면 독일과 폴란드 사이에 단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아그네스는 누구냐 그러면은 이 오스카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는 사실 이제 단지 출신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이 두 남자의 운명은 이 단지의 운명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이 어머니인 아그네스가 자신의 이제 그 외사촌인 얀하고도 그리고 또 남편인 마체라트하고도 이게 삼각관계로 해서 상당히 아주 뭐 좀 불륜이죠. 예, 그런 어떤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상 독일의 소시민 계급들의 일상을 이런 식으로 알레고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야는 폴란드 우체국에서 이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방어하다가 죽게 되고 또 마체라트는 또 사살을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독일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군으로 넘어갔다가 하고 있는 그러한 단지의 운명을 이런 식의 알레고리로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그 정도로 우리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단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쇼펜하우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철학자죠. 이 쇼펜하우가 또 단지 출신이에요. 한번 그냥 뭐 그렇게 알아두시고 3번에 이제 무장 친위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처음에는 여러분 이게 이렇게 규모가 크진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규모가 커졌는데 이 바펜 SS라고 하는데 이 무장 친위대들은 주로 무엇을 했냐 그러면 전쟁은 독일군이 하고요. 이 무장 친위대들은 약탈, 강간, 뭐 학살 이런 것들을 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또는 집시들, 동성애자들, 그 다음에 뭐 또 누굽니까 그 여호와 증인, 또 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학살을 저지르는 그러한 행위를 했고 그래서 이제 뉘른베르크 그 전범 재판에서 이제 전범 단체가 돼서 이 무장 친위대의 어떤 이런 상징을 나타내는 것들은 법적으로 금지되게 돼 있는데 이런 거 독일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이런 조치를 보면 왜 그 우길기 있잖아요 우길승천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데 자위대의 깃발이죠 그런 것들을 왜 법적으로 그렇게 사용 못하게 금지하지 않는지 그래서 우길기가 이제 자꾸 이제 뭐 축구 경기할 때 응원석에 이제 등장할 때마다 뭐 사실은 이쪽 일제의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았던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사죄는커녕 오히려 이제 불을 지르는 그런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여하튼 독일은 이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스카트라고 독일의 카드 게임인데 저는 사실 이거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카드 게임을 할 때 사실상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위에서는 카드 게임을 하는데 이 오스카가 키가 작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97cm, 94cm니까 97cm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이제 시각을 갖고 있고 정신 연령은 이제 완전히 성인인데 몸은 이제 그런 본인이 성장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지하실로 떨어져가지고 스스로 성장을 거부했죠.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독일 소시민들의 어떤 사회적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밑에서 보니까 밑에서는 그냥 자기 엄마의 외사촌하고 얀하고 이 미래를 즐겨요. 뭐 이렇게 그리고 위에서는 카드하고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여기 스카트가 나올 때 보통 얘기가 나옵니다. 라스푸틴과 여인들 이게 이제 왜 여기 괴테와 친화력 이게 왜 나오느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오스카 마체라트가 워낙 이게 또 괴성을 지릅니다. 그래가지고서 뭐 유리도 깨고 선생님 안경도 깨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 나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그 동네 사람한테 이제 교육을 받는데, 어떤 그 여인한테 받는데, 그때 이제 읽었던 게 이제 라스푸틴과 여인들, 뭐 라스푸틴 얘기는 여러분 많이 있죠. 우리도 뭐 국정농단 그 사태 때 최태민, 자, 뭐 하여튼 그리고 뭐 괴테의 친화력, 뭐 이거 보면은 뭐 결국 사랑은 뭐 케미스트리다, 뭐 이런 얘기겠죠.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7번의 분말 발포제는 우리 이제 여기 번역서에 보면은 뭐 비등산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게 청량제라고 보시면 돼요. 청량제. 자, 306쪽에 8번으로 가보죠. 이 수정의 밤. 여러분, 이 수정의 밤이 좀 중요합니다. 이게 1938년도에 11월 9일 밤에서 10일 새벽 사이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 이게 왜 수정의 밤이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때에 이제 유대인들 그 뭐 시나고그, 이 유대인 시나고그를 우리가 이제 회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신약 성경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이제 시나고그라고 나오죠. 회당에서 이제 그 예수님이 뭐 말씀도 전하고 그러는데, 이 일이 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냐 그러면, 그 중간에도 여러분 나와 있지만, 독일의 유대인들은 이제 너무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치판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대사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대사가 안 나와가지고 3등 서기관을 죽인 거예요. 이게 이제 촉발이 돼가지고서는 여기에 그 괴벨스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뭐 그 문화부 장관이죠. 그래가지고서는 이 괴벨스가 뭐라고 사인을 줬냐 그러면, 뭐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분노 표출에 대해서 묵인하겠다.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발생하는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포그롬이라고 그래요. 포그롬. 이 포그롬이 이제 러시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당국의 묵인하에 어떤 특정 종파나 민족 이렇게 탄압하고 이러는 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특히 우리가 이제 수정의 밤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뭐 여기 나오죠. 회당들, 뭐 상점, 여기 이제 우리 책에도 나오지만 뭐 유대인 돼지 막 이런 거 써놓고 뭐 다 깨져가지고 밤인데도요 반짝반짝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 그러면, 완전히 이제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을 이제 배제하는, 그리고 배제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우슈비츠. 이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히틀러의 이런 어떤 나치즘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종차별적 민족 공동체예요. 아리안족 있지 않습니까? 순수 혈통 아리안족. 나머지 뭐 유대인들 절멸을 시켜버리겠다라고 해서 600만을 죽이죠. 이게 참 여러분, 제가 그 여러분한테 정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는 좀 필수적으로 좀 읽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 인간이란 존재의 위기라고 해야 되겠죠. 인간의 잔혹성. 인간이 어디까지 잔혹할 수 있을까? 정말 처절하게 그것을 겪은 사람들이 있고, 그것도 이제 기록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이것이 인간인가,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이것이 인간인가.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읽으면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 프리모 레비는 아우슈비츠 생존 작가거든요. 근데 자살했습니다, 마지막에. 근데 이제 이런 글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겪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는데, 정말 이게 인간이야?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거든요. 하나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자면은, 그 수용소에서요, 그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신발을 이제 서로 바꿔 신는 그런 그 일들을 좀 해요. 다 벗으라 그래가지고 던져놓고서는 빨리 가서 주워서 신발을
그냥 뭐 주워가지고 자기 발에 맞든 안 맞든 그렇게 해서 한 번씩 이렇게 섞어서 신발을 골라서 신도록 만드는데, 신발을 잘못 고르면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죽고요.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 여러분 신발이 맞지 않으면 발에 상처가 나겠죠. 상처가 나면 염증이 생기죠. 그 염증이 생기면 발이 붓습니다. 무슨 오이디푸스라고 그래야 되나? 부은 발이라는 뜻이거든요. 오이디푸스가. 그럼 어디로 갑니까? 그 병영 내에 있는, 강제 수용소 내에 있는 그러한 이제 보건소로 가는 거죠. 거기서는 그냥 가스실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발을 잘못 고르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벌어진다는 얘기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야, 정말 그뿐만이 아니죠. 기차가 섰는데 너무 우연인 거예요. 왼쪽으로 내리면 가스실이고 오른쪽으로 내리면 수용소. 근데 이유도 없어요. 그냥 왼쪽으로 내렸냐 오른쪽으로 내렸냐에 따라 완전히 사람이 생사가 나뉘는, 좀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여기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것이 인간인가?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저는 정말 이런 책들은 우리가 꼭 읽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야 저는 인간에 대한 환상이, 그거는 정말 환상이죠. 한번 좀 봐야 됩니다. 정말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엄청난 무슨 악마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인간 안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그 9번으로 이제 소시민이 있어요, 여러분. 소시민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거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여기 뿌띠 부르주아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하고 프롤레타리아 사이에 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소상공인, 하여튼 뭐 지금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분들이긴 한데, 여하튼 임금 노동자는 아니고 그렇다라고 자본가도 아닌 그 중간에 있는, 그래서 이제 이게 소시민인데 뭐 생계 걱정까지는 안 하고 호화롭게 살지는 못하는데, 이들은 무엇이냐 그러면 소시민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뿌띠 부르주아다 이러면은 보통 이제 물신주의적인 속물 근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뭐 집단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유대인들을 학살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특히라도 뭐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마리아 얘기 나오면서도 보겠지만, 이제 과거에 대한 건 다 잊어버려요. 망각하고 반성이 없고 양심 가책 이런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독일어로 비더마이어라고 얘기하는데, 비더마이어는 뭐냐면 상상력도 없고 그냥 보수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중산층, 좀 안 좋게 쓰는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비더마이어라고 하는데, 이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네오 비더마이어, 새로운 그러한 어떤 중산층들, 소시민들. 그러니까 이 귄터 그라스는 독일의 소시민 계급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분석하고 해부하면서 이들을 갖다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뭐냐 그러면 나치즘의 온상이었다, 토양이었다. 여러분 저기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도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세기 초중반에 전체주의라고 하는 근대 독재거든요. 이게 어떻게 등장을 했느냐 그래가지고 뭐 우리도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뭐 그 예루살렘의 아이만 인간의 조건, 뭐 전체주의의 기원 이런 책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귄터 그라스 같은 경우는 어디서 시작됐냐 그러면 바로 독일의 소시민들, 이들이 결국은 전체주의의 기원이다라고 규정짓는 겁니다. 아주 틀린 말들은 아닙니다. 칼 플라니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자본주의, 산업화되고 이러면서 자본주의가 그러한 전체주의를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자, 여러분 그 작가의 생애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4.7 그룹상 받았다는 거 308쪽만 한번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구성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야 돼요. 309쪽에 밑에 맨 마지막 단락이죠. 거기에 보면은
이게 여러분 액자 소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왔다 갔다 하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 예, 그게 이제 여기 지금 여러분 보면은 오스카가 지금 정신병원에 수감이 돼 있습니다. 이제 이 정신병원에 수감됐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스카가 결국은 그 어떤 그 예술로 도피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독일 소시민들의 이 도피 모티브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외적으로는 어디로 도피하냐 그러면 개인의 개성은 버리고 대중들 있잖아요. 예, 집단 광기 뭐 그런 쪽으로 도피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종교라든가.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따가 우리 수정의 밤 이런 데도 보면은 거기에서 그렇게 많은 유태인들이 학살당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인들은 믿음, 소망, 사랑, 그게 수정의 밤이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이 여러분 그 목차 보시면 나와요. 소제목에. 그들은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도피하는 거예요. 종교로 도피해버리고, 그 아그네스하고 얀 이런 경우는 미래하고, 예, 저기 사랑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 막 그냥 그 불륜 그쪽으로 가버리고, 여기서 이제 예술로 가버려요. 이 오스카는. 예, 그래서 오스카가 뭐 모델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조작돼서 유명해지게 되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한계에 부딪히면서 정신병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예. 그래서 그 52년에서 54년까지가 이제 이 사람이 서술 시간이고, 지금 정신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30살이 되는 해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1899년에서 1952년까지 서술된 시간인데, 이게 바로 독일의 뒤틀린 역사예요. 그러면서 오스카 마체라트의 어떤 개인사이기도 한데 사실은 독일 역사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 오스카가 이 북을 두드리면서, 예, 이 양철북 있잖아요. 그걸 두드리면은 거기에서 이제 과거를 회상을 하게 되면서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읽으실 때 정신병원 얘기도 나오고 간호사 얘기도 나오면서 또 동시에 자기 과거에 뭐 자기 이제 그 조부모 얘기도 처음에 시작이 하거든요. 폭넓은 치마 해가지고 처음에 등장하는데, 조부모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자기의 어머니 아그네스가 임신하게 됐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본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스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 양철북의 도움을 받아서 과거를 회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술 도구로서 양철북이 기능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그 서술 시간과 서술된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310쪽에 뭐 1부, 2부, 3부가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그 1부에서는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예, 그리고 2부에서는 폴란드 우체국, 예, 이게 뭐 자유시인 단지 반환 문제로 해가지고 시작이 됐으니까요. 예. 그리고 3부는 뭐냐면 이제 서독에, 예, 이 뒤셀도르프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와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전후 독일의 또 소시민들이, 예, 여전히 어떠한 행태를 부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이제 예리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게 여러분 뭐 제가 여러분한테 이 자세한 줄거리 얘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뭐 읽어 보시는 방향으로 좀 하시고, 제가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기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라스의 글들을 보면은요, 되게 외설적인 것도 있고 뭐 좀 포르노적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수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작가들마다 의견이 막 갈리는 일들도 벌어지고 그런 내용들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노골적인 묘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제 어디죠? 이게 여러분 이거 영화로 여기 어디 나오는데, 네. 이게 지금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작년에 이제 기생충으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잖아요. 이것도 황금 종려상을 수상을 했어요. 50년 전인가요? 예, 50년 전, 19년, 지금 19년이니까. 예.
그래서 그게 영화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여기 그 315쪽의 제2부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마체라트 이제 아버지죠. 아그네스가 이제 죽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리아를 채용해서 가게를 돕고 오스카를 이제 목욕도 시켜주고 이러다가 또 이제 이게 또 마리아하고 오스카의 또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를 낳는데 이 애가 이게 도대체 자신의 애라고 이제 그러니까 자신의 연인이었다가 이제 의붓 엄마가 돼버려요, 이 마리아가.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나중에 이제 서독에 잘 정착해가지고 과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과거에 대한 망각을 또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러한 어떤 미래라든가 외설적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노골적으로 또 묘사돼 있어서 논란도 많이 됐던 게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알아두시고, 314쪽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거기 양파주점 얘기가 나오죠. 이건 여러분한테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가 있습니다.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우선은 여러분 315쪽에 94cm의 3살배기 모습이죠. 이게 이제 나치 독일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알레고리적으로 이렇게 형상화해 놓은 거죠. 이 그로테스크한 모습이라는 건 뭐냐면 94cm, 그리고 나중에 여기 보면은 이제 또 121cm까지만 자라고 또 등에 혹이 있고 왜 이런 식으로 좀 기괴하게, 그로테스크하다는 거, 기괴하게 이런 모습을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면 그건 알레고리적인 표현 방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어떤 독일 소시민의 의식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지금 316쪽에 보면은 여기도 아래로부터의 시각에 보면 그 스카트 놀이 하면서 정신적으로 얼마나 이 소시민 세계가 부패되어 있는지, 얀하고의 미래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그리고 318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바로 이게 이 오스카의 친부 문제. 이 오스카의 친부 문제는 왜 나오냐 그러면, 마체라트하고 부상병인 마체라트하고 결혼을 했는데 얀하고 미래를 즐기니까 도대체 아버지가 누구냐, 이런 문제가 또 여기서 생겨요. 이뿐만은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체라트가 아내인 아그네스가 죽고 마리아하고 재혼을 했는데 이미 마리아하고는 오스카하고 또 연인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애를 낳는데 쿠르트를 하고 있는데 그 애가 사실은 이게 자기 애 같다고 또 확신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들. 어떤 소시민들이 그런 가족주의적인 도덕관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이게 굉장히 타락했는지 이렇게 이제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320쪽에 여러분 과거 성찰의 도구 그랬는데 눈물 없는 세기, 이거는 이제 양파주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이제 제가 따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325쪽으로 가볼까요? 거기 과거 이즘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치즘이 이제 독일이 패망하고 그리고 이제 전후 독일, 디셀도르프로 상징되는 이 서독이 그때부터 막 경제 성장에 굉장히 이제 가열차게 이제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들이 저지른, 사실은 전쟁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범죄를 너무 많이 저질렀잖아요. 6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수많은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도 있지만 트레블링카는 더 많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건 정말 학살이죠, 여러분. 이게 그냥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다가 서로 총을 쏘고 주고받다가 죽은 게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들을 데려다가 가스실에서 죽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전쟁 범죄라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야비하고 치사한 학살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용렬한 짓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이게 너무,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반성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예. 오히려 친일파가 애국자가 되는 우리도 그런 경우들을 지금 보지 않습니까? 예. 참 식민지 근대화론을 갖다가 얘기를 하질 않나. 적반하장이죠, 진짜. 근데 지금 경제 성장으로 오히려 이제 넘어가면서 과거에 대한 성찰, 반성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이 그라스가 아주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26쪽에 하여튼 그 두 번째 단락을 쭉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라스는 그런 거죠. 지난 일이란 없고 계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면 나중에 몇 번이고 반복하여 역사 앞에서 책임져야 된다. 역사적 책임져라 이거죠. 예. 독일의 소시민들한테 역사적 책임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귄터 그라스는 양철북을 통해서 뒤틀린 독일의 역사를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독일의 이 소시민들에 대한 아주 철저한 해부, 그리고 독일이 인류 앞에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정도로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안내문에 보면은 제가 그 양파주점에 나타난 전후 서독사회의 소시민에 대해서 풍자된 우스꽝스러운 특징하고 이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만에서의 이 악의 평범성, 이 논의를 한번 연결해서 한번 서술해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파주점을 읽어보시면 이들이 쉼 후에 양파주점에 와서 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 뭘 먹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없는 세기를 이들이 보내고 있는 거죠. 이것도 독일의 소시민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온 사람들은 다 누구냐? 인텔리들이에요. 상당히 배운 독일의 지성인들이에요. 근데 반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들의 풍자된 우스꽝스러운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파를 썰으면서 그냥 하염없이 우는데, 여러분, 우리는 왜 울까요? 제가 영어로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Why do we cry? My short answer is because we think. 여러분, a tear is an intellectual thing입니다. 눈물은 지적인 거예요. 우리가 슬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모서리에 부딪히면 그냥 되게 아프죠. 근데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가 우는 건 생각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사고 능력, 공감 능력. 그게 없으면 눈물을 흘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아이만에서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거, 제가 여러분한테도 자료도 거기에 올려놨지만, 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한나 아렌트의 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에서 가장 중요하고 논란이 되는 그러한 문구였어요. 특히 유대인 그 공동체의 집중적인 이제 비난을 받았죠. 한나 아렌트도 유대인이고 그러한 어떤 시온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이제 그 내부에서 이렇게 비판을 받게 된 건 뭐냐 그러면 600만이라는 유대인들이 정말 절멸될 위기, 죽었고 유대인이 이 인류 그러니까 지구에서 절멸될 상황까지 갔는데 그러한 그 근본악, 그 흉악한 악이 평범하다는 얘기냐 이렇게 돼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는데 한나 아렌트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동안에 악에 대해서 논의하는 걸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대단히 신학적인 종교적인 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악은 도처에 있어요. 우리 안에 또 있어요.
우리 안에 아이만이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아이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굉장히 근면 성실한 사람이에요. 예, 자기 입으로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도 읽어봤다 그러고, 그리고 시온주의자들의 이상주의에 자기도 동의한다고 해요. 예. 이 사람은 그냥 뭐냐 그러면 나치 법률 하에서 그냥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운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치 법률이 아니었으면 아마 상당히 훈장도 받고 거기에 대한 업적에 대한 다른 평가가 있었을 텐데 그냥 운이 없어서, 예, 그런 나치 법률 하에서 그냥 자기는 어떤 유대인들, 어느 무슨 뭐 불황자들, 집시들 죽이려고 하는 요만큼의 의도도, 악한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세계제 1차 대전 때 신무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때 나온 게 비행기, 예, 탱크, 잠수함, 예, 그 다음에 독가스, 치클론 B가 나와요. 살충제죠. 예, 이 독가스가 1차 세계대전 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세계대전 때 그 치클론 B로 뭐 총살하는 것도 아니고 뭐 찔러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용 그 목욕탕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예, 수용소 들어가서 목욕탕에서 그냥 그 가스 내보내서 전부 죽이고 소각해버리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직접 총 쏘서 죽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절차적으로 했을 뿐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하나의 행정 절차일 뿐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들 만들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기술 관료주의라고 그러죠. 지금 우리 관료사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본인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내려오고 그러면 어떤 부분만 처리하고 그러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게끔 그렇게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 절차하고 그냥 관료사회에서 쓰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추방을 갖다가 뭐 재정착이라고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가스실에서 죽이는 걸 가지고 뭐 최종 해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거 뭐지? 뭐 영화 제목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기가 쉽겠죠. 이런 언어적인 오용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술 관료주의하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 80년 5.18 때 그때 이제 그 공수부대 그 작전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화려한 휴가였지 않습니까? 영화도 있죠. 예. 그러니까 진짜 이게 무슨 휴가 가는 것 같이 이렇게 이게 휴가입니까, 이게? 왜 그런 식으로 하냐 그러면은 현실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사람들이 현실인식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언어적인 오용, 예, 그리고 기술 관료주의. 결국 이런 것들이 뭘 만들어냈냐 그러면은 생각을 얻게 한 거죠. 순전한 무사유라고 그래요. 예. 생각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울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울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한번 잘 여러분들이 연결해 보시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엄청난 그 20세기는 전쟁과 폭력의 세계예요.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이것 우리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정말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인간인가. 예,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예, 무시무시한 사건들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이 예루살렘의 이 아이만은 inability to think, inability to speak, inability to 뭐 judge. 이 사람은 판단에 대한 무능력, 말에 대한 무능력, 사고에 대한 무능력.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소통도 안 되죠. 생각도 없죠. 공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이래서 순전한 무사유라고 하고 이게 바로 악의 평범성이에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지금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디어 있죠. 미디어는 파시즘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이 페이크하고
이 페이크 뉴스들 잘 걸러내지 않으면은요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예. 미국이 인종차별이 그렇게 심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트럼프가. 예. 그러면 그런 줄 알겠죠. 그런 식으로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런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이만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유는 의무예요. 예, 그게 우리가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20세기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예, 사유의 의무를 반드시 우리가 수행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행이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악의 평범성, 생각하지 않는 인간의 출현, 새로운 인간성의 출현이라는 거죠. 이거는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처에 있습니다. 이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꼭 강조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책이요. 제가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건 이제 논문이에요. 예, 이건 논문인데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우리 이제 이 강정인 선생님하고 이 권창훈 선생님이 두 분이 쓰신 논문을 우연찮게 서로 모르고 쓰셨대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분들이 서로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거를 하나의 책으로 고려대학교 출판부에서 이제 나왔는데 조금 어려워요. 좀 더 쉬운 책은 뭐냐 그러면 김주일 선생님 책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 악법도 법이다? 우리가 여러분 법 철학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법률 실증주의가 있고 자연법주의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강제력과 설득력과 강제력이라고 하는 두 기둥을 가지고 있죠. 법이 강제력만 가지면은 그건 칼이죠. 법이 강제력이 없으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설득만으로는 또 안 돼요. 다 필요하긴 한데 법률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법에 대한 가치 판단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냥 법의 규범력, 법에 대한 그 어떤 뭐 법률 만능주의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법언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법률 실증주의에서 나와요. 그럼 자연법주의는 뭐냐 그러면 이 자연법주의라고 하는 거는 소위 이 안티고네의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의 법은 실정법이고 신의 법은 자연법이에요. 왜 자연법은 저 스토아 학파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대문자 로고스를 쓰거든요. 우주의 이법이죠. 그리고 우리는 작은 로고스가 있어요. 로고스에서 로직 나온 거예요. 로직. 논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러한 우주의 이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자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실정법에 대한 어떤 그 개정이나 이런 것들은 자연법에 의거해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타당하고, 이 실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시공간에서 있는 법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라고 아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물어보면 그래도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특히 이제 사회 선생님이나 국사 선생님들이 그걸 많이 해주시는 편인데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다라고 들었다고 하는 친구들도 좀 있어요. 그 선생님들이 참 대단히 좋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소크라테스는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크리톤이란 대화편에서 그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갖는다 하더라도 뭐 조금 플라톤이 약간 논란이 되게 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은 소크라테스의 변론하고 상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한번 나중에 제가 거기도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여기에서 그 멜레토스하고 이제 가상의 대화를 나누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학을 포기한다는 조건으로 석방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소크라테스의 얘기예요. 아테네 사람들이여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지만 여러분보다는 오히려 신께 복종할 겁니다. 신께 복종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의 법을 따르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철학을 계속 하겠다라고 주장을 해요. 예. 그리고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학자들이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플라톤의 첫 번째 저작이고 이 적어도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나오는 소크라테스는 히스토리컬 소크라테스다. 역사적 소크라테스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예. 믿을만 하다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인간의 법이 아니라 나는 신의 법을 따르겠다. 이건 뭐냐? 자연법주의자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라고 해가지고 법률 실증주의자로 만들어 놓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악의적인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는 그러한 오랜 그 작업이었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소크라테스가 무슨 뭐 그 독재 정권의 하수인 막 이런 식으로 돼 버린 거죠. 아니 소크라테스도 악법도 법이다고 그러면서 그 독배 마시고 죽었는데 당신이 4대 성인 중에 하나인 소크라테스도 그랬는데 당신이 뭔데 그냥 악법도 법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닌데 그럼 소크라테스는 4대 성인도 아니고 소크라테스는 철학자가 아니죠. 악법은 법이 아니거든요. 이 법은 정의예요. 정의롭지 않은 법이 어떻게 악법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좀 잘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악법이 뭐가 있습니까? 국가보안법이 있죠. 그 외에도 많은 또 있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2018년도 4월 27일 날 우리 저기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10초 나는 언제쯤 그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그 대통령이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넘어갔다 오시죠. 그래서 10초를 넘어갔다 오셨어요. 이거 지금 보수단체에서 그때 국가보안법에 잠입 탈출죄라고 하는 게 있는데 10초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고발한다고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21대 국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시나요? 저는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시켜야 된다. 역사 박물관으로 보내야 된다. 이 악법 중에 악법이거든요. 이 국가보안법은요, 우선 법률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건 뭐 모든 법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뭐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보안법 제10조는 불고지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도 썼지만은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여러분 친구, 친척들을 여러분들을 반드시 고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천륜이고 일륜인데.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그 자료에 좀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형법하고 서로 상치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면밀하게 잘 받으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기 이제 얘기 나오고 그랬지만 제가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다른 얘기까지 한마디 더 하자면, 여러분
그 대한민국 헌법에 제3조하고 제4조가 있는데 3조는 영토 조항이고 4조는 통일 조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영토가 헌법에 뭐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얘기해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면은 북한은 뭡니까? 네, 반국가단체가 돼버려요. 영토 조항에 의하면. 예. 북한은 국가가 아니에요. 그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우리는 1991년도에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을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국가예요. 근데 우리 헌법에서는 국가로 안 봐요. 반국가 단체고 우리나라 영토를 불법으로 점령한 그러한 단체인 거예요. 통일조항은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북한하고 민족의 통일을 위한 하나의 파트너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건 모순이에요. 예. 국가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국가라고 하는 거 모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모순이 3, 4조에 같이 있다는 거죠.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에요. 하지만 남북협력교류법에 의하면 북한은 민족 통일을 위한 파트너입니다. 법률까지도 이렇게 상치되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헌법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북한 국가인데 그러니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유엔에 가입된 동시 가입했는데 또 하나 영토 조항을 우리가 개정해야 됩니다. 예, 지금 한반도하고 부속도서라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말할 때 이게 불편하지가 않은데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럴 때는 빨갱이란 소리 들을까봐 우리 옛날에 레드 컴플렉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만 나오면 너 빨갱이야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싼값에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해서 제가 이제 한번 좀 글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번 정리를 여러분들이 잘 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고문 경찰관 이근환이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분은 이제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스스로 가슴에 못 박는 소리지만 난 철저히 상명하복 원칙을 지켰고 조직을 위해 십자가를 졌다. 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죠. 상관의 명령, 불법적이라 하더라도 명령인 이상 지킨다.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는 법률 실증주의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자행된 겁니다. 불법적인 명령은 복종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서슬퍼런 그런 인권 침해, 과도한 준법을 법률 준수를 주장하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분은요 진짜 십자가를 졌어요. 왜 십자가를 졌냐? 목사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김근태 의원 2011년에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는데 누구한테 고문당했냐? 이분한테 당했어요. 이근환. 뭐 어깨 탈골의 전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할 의사가 없냐 그랬더니 자기는 뭐 그럴 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그 교단에서 뭐 군소 교단이죠. 기독교 그 교단에서 이제 파면을 시켜가지고 지금은 뭐 목사도 아닌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이런 범죄 여기 이제 군국주의 일본 파시즘화의 독일 이런 범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복종 범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떳떳해요. 오히려 자기들은 상명하복의 원칙을 지켰고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직이 살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건 인류에 대한 제약입니다. 예, 아이만처럼. 우리가 정말 사고하지 않는다면, 예, 순전한 무사유 속에 빠진다면 누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심성을 망가뜨려 놓은 이러한 규범적 전거로서의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이런 일들은 또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역사 박물관에 보내야 될 때가 너무 지났고, 그래서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가보안법은 폐지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고 21대 국회에서 꼭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기를 좀 소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서양 문학, 서양 철학 관련된 그 모든 고전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해서 저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이렇게 수업 들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앞으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더 많은 그 문학 작품들을 좀 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렇게 철학을 한다고 문학을 상당히 좀 낮게 봤습니다.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나 그랬는데, 세월이 가고 이렇게 작품들을 대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삶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한 정말 통찰과 폭넓은 사유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웃과 공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문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손에서 이런 고전 작품들 놓지 마시고 꼭 한 권씩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을 여러분께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저는 이제 그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